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경제 경영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스완하고 회색 코뿔소입니다.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충격과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뜻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백조가 흰색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호주에서 처음으로 검은 백조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회색 코뿔소는 명백하게 예측이 가능하며 무시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종종 무시되는 위기를 뜻합니다. 코뿔소는 크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잘 보이고 움직일 때 발생하는 진동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무 근거 없이 나한테는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고령화, 출산율 저하, 환경오염의 심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 등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블랙스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가능성이 더 큰 회색 코뿔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 경제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개발 이후 국가 간 무력 충돌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은 크게 떨어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우러 전쟁은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누군가의 침략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공격용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으며 재래식 전력으로 거센 저항을 이어갔으며 푸틴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기에 만약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매우 긴 경제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러시아의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침략 이후 모스크바의 비상기금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대다수의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은 하루에 5억에서 10억 달러입니다. 수출 이익의 감소는 러시아의 무역과 경상수지 균형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수지는 향후 몇 년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기대치는 3배 감소하여 2026년에는 253억 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러전이 끝나던 이후 러시아의 경제적 몰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루블화의 가치는 역사적 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러시아가 당하는 것처럼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가 뒤따르겠죠. 그나마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 석유하고 가스 등의 에너지를 팔아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세계 제조업 생산품의 28.4%를 담당하는 압도적인 1위 제조업 국가인 14억 인구의 중국이 제재를 당해서 수출이 막히게 되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경기 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중국이기에 결국 더 어려워지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경제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내수, 투자, 수출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3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PMI는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50 이하라면 기업들은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량을 줄이고 고용 역시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 6월 말 중국의 PMI는 49.50으로 팬데믹 이후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의 CPI는 동년비 0.2% 상승, 전월비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금리와 구매 조건 기준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며 각종 소비 증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CPI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경제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이런 지표들을 볼 필요도 없이 중국의 내수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량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결코 일본인들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단의 부채는 하나 약 46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업주인 시자인 회장은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그동안 중국의 성장이 사상 누각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에서 지분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더 이상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 보기에도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개발상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아파트는 지역마다 그리고 첫 번째 구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선수금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 선수금으로 전체 집값의 15에서 30%를 내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개발상에게 지급합니다. 한국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지만 중국은 집안 공사하고 있을 때 개발상에 100%를 다 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전기, 수도도 안 들어오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중국 사람들의 영상이 많잖아요. 개발상이 입주자들한테 돈은 100% 다 받고 파산하거나 도망을 가서 그런 겁니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자는 9억 3천만 명, 농촌은 4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도시 화율이 약 66%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일본이 90%가 넘고 한국과 미국은 80%가 넘습니다. 즉 그동안 워낙 도시 화율이 낮았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무섭게 팔렸겠죠. 지방 정부나 개발상들은 손쉽게 돈 방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정체되니 그동안 앞다투어 지어놨던 아파트들이 공실화되고 높은 가격에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가 되어 소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실인 아파트를 다 채우려면 아마 도시 화율이 100%가 넘어선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는 웬만큼 좋은 입지가 아니면 판매가 어려울 것이기에 부동산 개발, 건설사, 인테리어, 건축 자재, 노동자 등 건설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과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지방정부가 공격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매각했던 이유는 바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중국의 각 지역별 서기 성장들은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자신의 집안 배경,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 책임자의 자리까지 도달했다면 그들은 모두 중국 최고의 배경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인프라 투자, 자신의 치적사업, 산업단지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고질적인 중복 투자, 과잉 생산 문제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이며 각 지역마다 쓸모없는 관광단지와 거대한 조각상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재정은 악화되고 부채 비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인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 공공비용, 심지어 공무원들 월급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2022년 각 성별 중앙정부의 세금 보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플러스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지역, 마이너스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동부 연안은 플러스이지만 내륙 쪽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40년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내륙 지방의 발전은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수가 침체되면 투자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의 투자라도 받아야 하지만 중국의 경기 하강이 뚜렷한 상황에서 반간첩법 등 기업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까지 도입되니 누가 쉽사리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대중국향 외국인 투자는 심지어 거의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수의 투자까지 힘들다면 이제 남은 희망은 수출뿐이겠죠. 2023년 연간 상품 수출입 총액은 41조 7,56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이중 수출은 23조 7,726억 위안으로 0.6% 증가했고 수입은 17조 9,842억 위안으로 0.3%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12월에서야 방역 봉쇄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중국 수출입에 큰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0.2% 증가에 그쳤고 더 의미심장한 부분은 가공무역의 수출은 9%, 수입은 11.3%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은 5.8%, 수입은 5.2%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나친 도시 봉쇄로 인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던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제외시켰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중 첨단 산업 제재 효과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상하이는 지도부의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차례나 엄격한 도시 봉쇄 조치를 단행했고 그로 인해 중국 전체적으로 수출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하이시의 최고 권력자인 석이었던 리창은 현재는 출세하여 공산당 7인의 상무위원 중 시진핑 총석이 다음인 권력 서열 두 번째이며 국무원 총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무역국을 보면 무역 규모로 아세안,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을 제외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향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8%나 감소했다는 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러시아향 수출은 무려 53.9%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자동차가 물량으로는 57.4%, 금액으로는 76.8%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로 수출된 것이기는 한데 금액의 증가가 물량보다 높다는 것은 저가 자동차 위주에서 점진적으로 중고가 자동차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입품은 석유, 기름, 가스 등의 에너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중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는 푸틴의 야욕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5월은 7.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앞으로의 추세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내수, 투자, 수출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바로 무너진다,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워낙에 내수가 거대하고 아직까지는 동남아에 비해서 제조 경쟁력, 인프라 방면에서 상대 우위에 서 있으며 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산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수십 년 내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는 등의 좋은 상황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극히 낮습니다. 즉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긴 세월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 지도층이 인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경제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지도층의 권력만 유지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 침공 이후에 발생할 경제 제재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은 통일의 성과로 얼마든지 이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문제없이 잘 발전한다면 대만 침공 카드를 꺼내들 필요성이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공산당의 집권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통일의 당위성을 들어 침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기 집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단언컨대 엔비디아입니다. 게이머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제 컴퓨터의 GPU도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최근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엔비디아, 3위가 애플일 정도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쩌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마저 누르고 1위에 등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AI 칩이 곽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가총액 10위 안의 기업 중 무려 8개가 미국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 기업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다른 하나는 대만의 TSMC였습니다. 아람코는 석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TSMC는 작은 국토, 부족한 자원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 역사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가 발전하면 할수록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에 어쩌면 TSMC는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중국의 1위 기업 텐센트는 19위, 한국의 1위 삼성전자는 24위, 일본의 1위 토요타는 35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반도체 기술 기업이니까 좀 낫지만 텐센트는 사실 인구만 많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기업이고 토요타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포함해 전통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 기계공업, 조선, 화학 등은 이제 단기간 내 급격한 기술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고 시장의 규모 역시 성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가총액 선두권으로 다시 진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산업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등의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들이니까요.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전 세계 산업의 주도권은 반도체, IT, 전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무서운 상승세 속에서 미처 미리 주식을 사지 못한 우리 개미들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가장 마음이 쓰린 사람은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이겠죠. 2019년 1월 기사인데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가 보유 중이었던 36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18년 4분기에 거의 절반 가치로 하락해서 손절을 한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가 아마 비트코인이 한번 엄청 올랐다가 폭락해서 엔비디아 GPU 재고가 엄청 쌓였던 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던 거죠. 만약 소프트뱅크가 이때 매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겠죠. 요즘 라인 사태 때문에 한국에서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손 회장은 30년 넘게 한국 국적을 유지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느껴서 기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이라는 성은 지켰죠.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엔비디아가 뭘 했길래 중국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일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뭘 한 건 없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의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와 성능이 비슷한 제품의 수출 금지는 조금씩 풀어주겠지만 최첨단 제품은 구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전력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은 암시장 등을 통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구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소, 대학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일 뿐 데이터 센터 등에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술의 시대에 미국과 등을 지고 발전하겠다는 중국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순진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엔비디아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젠슨 황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여러 차례 하나의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Taiwa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the world. It is at the center of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computer industry is built because of Taiwan. And so, very, very important country.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아버지는 중국 저지앙 사람입니다.
중국어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사고는 자신을 미국인이자 대만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만을 하나의 국가라고 여러 차례 발언하는 것이겠죠. 한국의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 기업인, 연예인들도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젠슨 황의 발언보다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중국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저런 발언을 하면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에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 물러설 수 없는 양보를 요구했다 등의 굉장히 강경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댓글들도 쏟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인민일보, 황구시보 등 여러 매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젠슨 황의 발언에 대한 평론이 아예 없습니다. 마치 젠슨 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죠. 앞에서 누가 심하게 욕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라면서 지나가는 것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작년 4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습니다. 긴장은 결국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로 인해 생긴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한 염려를 표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숙청당한 당시 중국의 외교부장인 칭강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현상 유지를 뒤집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는 터무니없는 말이 있었다. 그런 논리는 어리석고 위험한 결론을 초래할 것이다. 대만에서 불장난하는 사람은 결국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아무리 대만 통일이 그들의 핵심 이익이라고 해도 경제 규모, 군사력, 세계 10위권의 이웃 국가의 정상에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였습니다. 2015년 11월 MBC의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걸그룹 트와이스의 쭈이가 출연하면서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인민들이 쭈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결국 JYP와 쯔이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천천백일 만지홍기는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면서 국기로 채택되었습니다. 뜻은 청천, 푸른 하늘, 백일, 흰 태양, 만지홍, 천지가 북다이며 파란 하늘은 자유, 하얀 태양은 진리와 정의, 붉은 태양은 혁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천백일 만지홍기는 1949년 이후에도 대만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근대사와 대만의 현대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등에서는 다른 깃발을 사용합니다. 중국이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비해서 훨씬 큰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천백일 만지홍기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서구 사회가 중국에게 해준 양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 내부의 정책일 뿐인데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싶었던 서구 사회가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의리도 정의도 없는 국제사회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향후 어떤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면 중국은 교류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꼭 언젠가 가장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단교를 선언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중국이 대만의 독립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이 인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주요한 방법이 중화사상,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편전쟁, 8개국 연합군에게 침략을 당하는 등 대국이라고 자칭하는 중국이 치욕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인민들에게 그러한 치욕을 겪은 이유는 자신들이 약했기 때문이며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을 지지하라며 선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일청 전쟁의 패배로 인해 일본에 뺏겼던 섬이라 치욕의 상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국共내전 종식 후 장제스가
대만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전통성을 놓고 경쟁을 하는 사이가 되어버려서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존재 자체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을 다시 중국의 체제 안에 편입시켜서 지난 수백 년간의 치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장기간 중국 인민들을 세뇌시키니 중국 인민들은 대만 독립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강한 분노를 표하는 것입니다. 파브로프의 개 실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 정부, 외교부, 관영 언론들과 댓글 조작을 담당하는 인민들은 젠슨 황의 대만은 하나의 국가라는 발언에 대해서 일주일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대대적으로 젠슨 황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이 중국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중국의 엔비디아 제품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일 뿐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만약 젠슨 황의 대만은 국가라는 발언이 중국 내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세뇌당한 일반 인민들이 젠슨 황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겠죠. 더 나아가 왜 정부는 엔비디아 제품의 구매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냐고 떠들겠죠. 그렇다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 기술이 부족하니 젠슨 황이 아무리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민들에게 밝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문제라서 반도체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외교를 잘못해서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테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승자박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자신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강조하던 원칙 따위는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독재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계속 자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권력을 독점해도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니까요. 공산주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겠다.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만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공산주의는 단지 경제제도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모든 공산주의 정권은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독재라는 공식이 완전 무결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